2장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 편 보겠습니다. 폴리네시아는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 사회가 다양화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폴리네시아를 통해 다른 대륙도 그런 변화를 겪었으리라는 개연성 뿐입니다. 과연 다른 대륙에서 다양화를 야기시킨 환경적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를 밝혀보겠습니다. 2장에서 이렇게 동일한 조상에서 출발한 집단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정착하고 살아가면서 생긴 발전상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역사를 실험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실험을 해야 하지만 여기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의 역사는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간에 걸친 소규모의 자연 발생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네시아는 오세아니아 동쪽 해안에 분포하는 수천 개의 섬들을 말합니다. 책이 보니까 제 책하고 페이지 쪽수가 약간 다른데요. 제 책으로는 76쪽 그림 2-1편에 폴리네시아의 섬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BC 1200년경 동일한 인간사회에서 파생된 집단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은 동일한 조상을 가진 하나의 집단이 두 집단으로 갈라져 생긴 부족입니다. 갈라진 두 집단은 각각 뉴질랜드와 채텀 제도로 이주하여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마오리족은 모리오리족을 침략하여 월등한 기술을 바탕으로 모리오리족을 말살시켰는데 이렇게 두 부족 사회가 차등적으로 발전한 원인은 뭘까 보면 환경적 요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79쪽의 폴리네시아의 환경적 요소는 섬의 기후, 지질 유형, 해양 자원, 면적, 지형적 분열, 고립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요소에 따라서 이주민들의 사회 발달 형성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모리오리족이 거주한 채텀 제도는 한랭한 기후를 가진 섬으로 농경보다는 수렵채집 생활에 유리한 환경이었고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아 인구 밀도가 낮았으며 고립성이 강해 인구 이동이 어려워 전쟁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는 결국 도구와 무기의 단순화를 초래하였으며 경제사회 정치에 있어서 단순하고 평등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폴리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 마오리족이 거주한 뉴질랜드에는 수렵 채집보다는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농업을 통해 작물화가 가능해지자 잉여 농산물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가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큰 면적과 약한 고립성은 높은 인구 밀도와 자유로운 인구 이동이 있었고 잦은 전쟁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요소는 경제적 전문화, 사회적 복잡성, 정치적 조직 등 이런 두드러진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폴리네시아 모델은 동일한 조상사회에서 갈라져 나온 사회들이 환경적 요소의 차이점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폴리네시아의 변화는 세계 인류의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작은 일부분만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환경과 관련해서 인간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하며 다른 대륙에서도 그랬다면 다른 대륙에서 다양화를 야기시킨 환경적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을지 의문을 갖고 2장을 끝마칩니다. 저는 여기 문명 발전에 농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서 폴리네시아인들의 변화를 보면 꼭 농업에 유용한
기후와 토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화한 기후, 기름진 토지도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역의 고립성, 면적, 그리고 지형적 분열 등 그 외 다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피사로가 아타우알파를 생포한 사건은 유럽인들이 신세계를 식민지로 만든 직접적인 요인, 군사기술, 유라시아 고유의 전염병, 해상기술,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문자 등의 예를 보여주며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그 반대 현상이 발생했을까에 대해서 밝힙니다. 92쪽에 이제 군대사의 가장 큰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구세계 사회와 신세계 사회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부터입니다. 근데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밀집해 살고 있던 카리브해의 여러 섬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532년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가 스페인의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친 사건이자 이후에 전개된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168명의 군사와 함께 온 피사로와 잉카족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절대적 권위자이고 8만 대군을 거느린 아타우알파와의 전투를 대승리로 이끈 그 스페인은 한 명도 전사하지 않고 그 500배에 달하는 원주민을 격파한 생포 사건입니다. 이 생포 사건을 더 자세히 보면 이 전투에서 피사로는 아타우알파를 생포해서 8개월 동안을 인질로 삼았고 이 기간 동안에 가로 6.7, 세로 5.2, 높이 2.4가 넘는 방을 채울 만큼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은 후 처형을 하는 아주 만행을 저지른 큰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타우알파 생포 사건은 유럽이 잉카 제국을 더 쉽고 더 신속하게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대 500의 그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짚어보면 130쪽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의 월등한 장비이다. 피사로의 군사적 이점은 새, 칼을 비롯한 무기들, 갑옷, 총, 말 등을 가지고 아타우알파 군대를 상대하였습니다. 반면 아타우알파는 돌, 청동기, 나무, 곤봉, 손도끼, 헝겊 갑옷 같은 것으로 맞서 싸웠으니 당연히 게임이 되지 않았죠. 특히 한 발만 발사해도 엄청난 심리적 효과를 가져오는 총과 넓은 행동 반경을 통해 신속하고 기습적인 공격이 가능한 기마병으로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의 유행입니다. 107쪽에 천연두 같은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이 타 대륙의 민족을 몰살시키는 무시무시한 요소였는데 이미 그 면역성을 가진 유럽인들에 비해 원주민들은 면역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잉카 후계자로 정해진 자까지 전염병으로 앞에서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염병이란 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 잉카 후계자로 정해진 자까지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 피사로는 아타우알파의 이복 형제 간의 제의 다툼으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와해시킴으로 인해서 잉카 제국
정복이 더 순조로웠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 기술이었습니다. 108쪽 맨 아래 보시면 유럽인들은 뛰어난 해양 기술 덕분에 아메리카로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로 만들어진 배가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을 건너왔죠. 더 건너와서 잉카 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타후알파는 해양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아메리카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외로 확장할 기회를 아예 갖지도 못했습니다. 네 번째는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있어서 자금도 마련하고 배를 건조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장비를 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피사로는 정치 조직을 기술적으로 아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잉카 제국 역시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이었으나 신과 같은 그 절대군주의 권위주의적 관료 체제는 절대군주가 죽자 조직의 와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아주 불리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참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자의 존재입니다. 문자는 곧 정보의 존재입니다. 문자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자세히 전파된다고 109쪽에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은 편지나 소책자 등을 통해서 신대륙의 소식을 듣고 신대륙으로 가고자 하는 동기와 항해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받았던 반면 아타후알파는 스페인이나 그들의 군사력 또는 의도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몰라 무방비한 상태로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요인들이 유럽이 세계를 정복하는 힘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섯 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등한 장비, 군사 기술이었고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 해상 기술, 그리고 네 번째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어째서 그와 같은 직접적인 이점들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더 편중이 되어 있을까? 어째서 잉카족은 총과 세칼을 발명하거나 말 못지않게 그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다니거나 전염병, 배와 발전된 정치 조직과 기록된 역사를 갖지 못했는가의 의문들이 2부, 3부에서 다루게 될 그 궁극적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3장의 아타후알파를 보면서 우리 모두 무지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